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결혼한 지 딱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한번 믿음이 깨지니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문제는 물론 시댁과도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살아온 환경 때문인지 저는 낭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저에게 거지 같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이나 비슷한 형편이었는데 시댁은 유독 제 친정을 무시했어요. 그래놓고 항상 가족이라서 가족이니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며 포장을 했는데 친정아빠의 숨겨둔 재산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또다시 가족이라는 말로 뻔뻔하게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저 모르게 뒤에서 제 뒷담화를 한 것도 모자라 친정아빠까지 욕한 남편과 시모는 끝까지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길래 결국 저는 법으로 제대로 응징해 주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잘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살던 집은 오래된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자고 해도 아빠는 그 집에 애착이 많으셨기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도 오랜 세월 그 집에서 사셨습니다. 아빠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셨기 때문에 주로 언니가 엄마처럼 저와 동생을 챙겨주었어요. 얼른 일어나! 지각하고 싶어? 5분만. 마지막이다. 이제 안 깨워? 아침잠이 많았던 저는 언니가 아니었으면 매일 학교에 지각을 했을 겁니다. 평소 잔소리는 좀 심한 편이어도 언니를 보며 공부하는데 자극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몰랐는데 저도 중학생이 되고 보니 집안 형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빠의 월급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생활비에 저랑 언니 그리고 동생까지 있으니 아빠도 사는 게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제법 잘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였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 다닐 정도의 형편도 되지 않았기에 꼭 필요한 것 말고는 나머지는 언니에게 배우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이 여유가 있지는 않아도 아빠와 사이가 워낙에 좋았기에 저희 셋은 사춘기가 왔어도 금방 지나갔고 아빠는 늘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 가서든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렇게 살면 돼.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아빠의 말씀 덕분에 저희 셋은 잘 컸는데 언니야 워낙에 모범생이어서 장학금 받으며 대학도 가고 졸업 후 좋은 회사도 취직했는데요. 그에 반해 저는 재수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졸업 후 취업 준비는 오래 하지 않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늘 용돈을 타서 쓰다가 첫 월급을 받고 아빠에게 돈을 드렸는데 그날 아빠가 펑펑 우셨습니다. 3남매 중 제일 말도 안 듣고 철부지였던 제가 사회에 나가 일해서 돈을 벌어왔으니 아빠가 고생했다며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뭘 이런 걸로 울고 그래. 언니가 월급 봉투 가져왔을 땐 울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정희는 평생 백수로 놀면서 지낼 줄 알았는데. 아빠! 농담이야, 농담. 앞으로 아빠한테 돈 가져올 필요 없어. 월급 받으면 쓸 돈 빼고 나머지는 저축해. 알았지? 저는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마음씨 좋은 형부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저도 만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정희 너는 누구 없어?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는데. 아직 결혼 생각 없는데. 누나 남친 있잖아.
만나는 사람 있어? 누군데? 내가 저번에 보고 인사도 했는데 성격 좋아 보이더라. 아빠한테는 인사도 안 시켜주고.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시간 내서 한번 집에 데려와 봐. 알았어. 아빠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실 저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이때 만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위해주는 모습에 쭉 만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다가 집 앞에서 아빠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 너무 늦었다. 알았어. 너 들어가는 거 보고. 먼저 가라니까. 정인이? 아빠. 안녕하세요. 저 정희 남자친구 강동혁입니다. 아, 그러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온 김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갈래요? 오늘 시간이 좀 늦었는데. 좋습니다.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아빠의 말씀에 바로 좋다고 하길래 잠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커피를 직접 타주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남편이 불편할까봐 너무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잘 만나라고 하시면서 한 20분 정도 앉아있다 나왔는데 다행히 남편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표정이 밝았어요.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조심히 가요. 다음에 또 놀러 오고. 네. 정희야, 나 갈게. 전화할게. 조심히 가. 그렇게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됐는데 아빠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주 남자답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다. 그래? 나랑 있을 때도 그래. 여기서 집이 멀어? 버스 타면 30분 정도? 차는 없고? 차 있으면 돈 모으기 힘들다고 안 샀대.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자기 집에도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라니. 실은 전부터 우리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하고 싶었는데 네가 부담 가질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도 아버님 만나 인사드렸으니까 우리 집에도 가자. 말만 들었을 뿐인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월급 받고 나서 열심히 돈을 모으긴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고 둘 다 돈을 버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말을 해주니 뭔가 든든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남편은 형제가 없고 혼자였는데 그래서 시부모님이 저를 보시고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니까 미리 저에게 잘 보여야 한다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자기 아들이 많이 부족하니 잘 만나라고 하셨죠.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니 저희는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집에서 도움 안 받고 둘이 준비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비행기라고는 제주도 갈 때 말고는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은 좋은 곳으로 가보고 싶었는데 이건 남편과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나가는 결혼식 비용을 아끼려고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식장도 너무 화려하고 비싸기만 한 곳보다는 하객들이 찾아오기 쉽고 밥 맛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다녔죠. 청첩장을 주러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미 결혼한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정희야, 축하한다. 고마워. 그런데 식장 진짜 잘 구했다. 우리 회사 동기도 여기에서 결혼했는데 직원들이 밥 맛있다고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식장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솔직히 하객 입장에서 식장 인테리어 신경 써? 교통편 좋은 거랑 밥이 최고지. 그리고 아무리 고급 웨딩홀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씩 올려봐라. 앨범은 꺼내보지도 않아.
친구들이 저리 말해주니 뭔가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봤자 서울에서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을 좀 받아 신혼집을 얻었는데 외벌이도 아니고 둘 다 돈을 버니까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나 시댁에 뭔가를 바라지 않고 제 할도리하면서 살자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시댁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남편과 같이 갔는데 남편이 바쁘거나 하면 혼자서도 시댁에 가곤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없다 보니 어머님과 더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시댁과 등 돌리고 지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것도 없고 어머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안부 전화도 드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너무 편해서인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은 국수 해드릴게요. 국수? 아이, 그거 말고 뭐 맛있는 거 없어? 며칠 전에 나 동창들 만났는데 다들 며느리 자랑을 하더라. 오늘 국수 말고 다른 거 해봐. 나도 친구들 만나면 우리 며느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 해줬다고 자랑 좀 하게. 그래서 저는 급하게 집 근처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사와서 고기를 구워드렸습니다. 이날은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약속이 있어 집을 비운 상태라 어머님과 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고기를 해드렸더니 만족하셨는지 식사를 마친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 아주 흡족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유, 잘 먹었다. 여기 정육점 고기가 좋은 것 같다. 네, 맞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여기 정육점 가더라고요. 그래? 다음에도 또 먹자. 맛있구나. 네, 오시면 또 구워드릴게요. 그런데 시모는 커피 한 잔 달라고 하시더니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고 다니셨는데 아니, 이건 근데 뭐냐? 아, 그거 우유팩이에요.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 이걸 안 버리고 이렇게 다 펼쳐놓은 이유가 뭐냐고. 저와 남편은 우유를 좋아합니다. 특히 남편이 저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일주일 동안 마신 우유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서 깨끗하게 씻어 펼쳐서 말려두었습니다. 모아서 주민센터 갖다 주면 휴지로 바꿔주거든요. 휴지를 얼마나 주길래? 저희 동네는 1kg 기준으로 휴지롤 1개 줘요. 그리고 2kg은 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받을 수 있고요. 그냥 버리면 쓰레기일 뿐이지만 깨끗하게 말려서 갖다 주면 재활용도 되고 저는 필요한 생필품도 얻을 수 있으니 한 번에 갖다 주려고 쌓아둔 건데 어머님은 그걸 보고 지저분하다며 당장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고작 휴지 1개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그냥 버려. 휴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어쩌다 1~2개 나오는 거면 저도 그냥 버릴 텐데 동혁 씨가 우유를 저보다 많이 마시더라고요. 며칠만 모아도 우유팩 금방이에요. 아우, 글쎄 지저분하니까 당장 갖다 버려. 이거에서 얼마나 도움된다고. 풍선 맞게 왜 그러고 사니? 저는 충분히 도움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인지 이런 생활 습관은 저에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종이팩 말고도 다 쓴 건전지를 모아서 주민센터에 갖다 주곤 했는데 그러면 새 건전지로 받아오거나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닐지 몰라도 쌓이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환경 보호도 되는 거니까 귀찮아도 꼬박꼬박 챙겼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궁상 떨지 말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머님이 가시고 저녁에 들어온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랬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하던 대로 해. 엄마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를 거야. 그런데 우리 우유표가 엄청 모았다. 그렇지? 이번엔 휴지 많이 받아오겠는데? 그럴 것 같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저는 이런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 쓴 치약도 그냥 버리지 않고 가위로 잘라서 내부를 보면 치약이 좀 남아있는데 그걸 억지로 짜서 쓰는 게 아니라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세탁기 내부 청소를 할 수 있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거기다 안 쓰는 전기 콘센트는 항상 뽑아두고 생활하는데 당장 티는 안 날지 몰라도 나중에 전기세 나온 거 확인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니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암튼 집 대출금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저는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고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돈 쓸 때는 확실히 쓰는 편이었어요. 시댁에 제사가 있거나 명절 때는 항상 돈 봉투를 챙겼고 시부모님 생신 때도 섭섭하지 않으실 정도로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로 부족했는지 저에게 이것저것 주문을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정말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네, 어머님. 난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한테 사진 하나 보낼게. 사진이요? 내 친구가 쓰고 있는 제품이라는데 엄청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다고 하네. 내가 인터넷을 잘 모르잖아. 네가 보고 똑같은 제품으로 주문해서 우리 집으로 좀 보내줘. 할 수 있지? 네, 그럼요. 사진 보내주세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시모는 툭 하면 저에게 사진을 보냈고 처음에는 전화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사달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문하라고 문자만 보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사달라고 하는 것들은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필요한 세제나 일회용 장갑, 고무 장갑, 전기 파리채 같은 제품이었는데 하나씩 따져보면 얼마 하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이게 쌓이다 보니 저도 은근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자기야, 문자 왔어. 봐봐. 누구야? 화장실에 있느라 남편에게 대신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뭐지? 푸 샴푸? 어디 봐. 이게 뭐야? 나도 처음 보는 거네? 저희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비누로 손발을 씻는 편이라 따로 발을 씻는 제품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이날 보내신 사진으로 검색을 해보니 발에 뿌리고 헹구면 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이야, 이런 것도 있어? 그러게. 그런데 엄마가 이건 왜 보내신 거야? 어머님이 주문해달라고 보내신 거야. 그런데 주문을 하려고 보니 해당 사이트는 제가 따로 회원가입을 해야 해서 남편에게 대신 주문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당신이 해. 여기 사이트 가입되어 있잖아. 귀찮아. 자기도 회원가입하면 되잖아. 사실 시모가 꾸준하게 저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하시니 저도 나름 이게 스트레스였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짜증도 났습니다. 대출금부터 빨리 갚으려고 아끼며 살고 있는데 자꾸만 계획에도 없는 지출이 생기니 짜증이 날 수밖에요. 남편도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일단 회원가입해서 주문까지 마친 뒤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자꾸 물건을 주문해달라고 하시는 거 좀 너무하신 것 같아. 방금 결제한 금액 얼만데? 얼마 안 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어쩌다 한 번이면 내가 왜 불만이겠어? 그런데 이거 봐봐. 이번 달에 어머님이 나한테 대신 좀 주문해달라고 하신 건데 80만 원이 넘어. 지난달은 그래도 얼마 안 나왔는데 이번 달은 특히 심해. 매번 주문할 때마다 소액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서 그냥 주문해드리고 따로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누적 금액을 보니 그냥 넘기기엔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제 얘기를 듣고는 아, 그래? 매달 이런 식이면 좀 부담되긴 하지.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그럴래? 어, 아무래도 자기보단 내가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습니다. 저한테 그거 얼마 하길래 그러냐고 화를 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암튼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한동안 물건을 사달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또다시 이것저것 주문해달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퇴근 후 시댁으로 혼자 찾아갔습니다. 아니, 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어머니께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최대한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웃으면서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뭔데 그래? 잠깐만 앉아보세요. 제가 어머님 회원가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무슨 회원가입? 그동안 물건 사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어려우셨죠? 매번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것도 번거로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님 회원가입해드리고 주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제가 이런 식으로 시댁에 쓰는 돈이 점점 많아지니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저는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를 몇 개 골라 어머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했고 신용카드도 등록했습니다. 다 됐어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사고 싶은 거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구매하기 버튼 누르면 결제도 바로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 그렇구나. 사실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도 나가는 고정지치로 있는데 매달 계획에도 없는 소비를 하면 지장이 생기거든요. 어머님이 좀 서운해하셔도 나중에 여유가 될 때마다 용돈을 좀 더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난 뒤 어머님은 더 이상 저에게 물건을 주문해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시댁 말고는 저와 남편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유독 시댁 편만 든다거나 하지도 않았고 제 말은 잘 들어줬으니까요. 저는 항상 돈을 아끼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백화점에 가서 남편에게 좋은 옷 한 벌을 사주고 밥하기 귀찮은 날은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남들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그래도 저에게 잘해주시는 편이었어요. 꼭 이름을 불러주셨고 맛있는 반찬이 되면 먹어보라며 제 앞에 일부러 놔주셨는데 원래 그런 분이셨는지 아니면 저에게 화가 나서 그러신 건지 헷갈릴 정도로 어머님은 저에게 차갑게 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반찬을 꼭 싸주셨기에 빈통을 들고 갔는데 항상 비닐에 담아주셔서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어차피 집에 오면 반찬통에 옮겨 담아야 하니 처음부터 통을 챙겨서 담아오자 생각한 건데 반찬통은 왜 가져온 거야? 그냥 비닐에 넣어가면 될걸. 비닐 쓰면 아깝잖아요. 집에 가서 통에 그대로 담을 건데 거기서 미리 담아가면 더 편하고 좋죠. 그리고 요즘은 밖에 나갈 때 빈통이나 하나 가져가면 먹고 남은 거 싸울 수도 있고 배달 음식을 통에 담아오면 일회용품 안 써서 더 좋아요. 아유, 말이나 못하면. 자, 가져가라.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시댁에 가면 반찬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머님이 주십니다. 거의 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인데 남편이 워낙에 어머님이 하신 음식을 좋아하니 늘 받아왔습니다. 사실 시댁이나 친정이나 형편은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보면 그 좁은 공간에 비싼 물건이 참 많았어요. 골프채도 있고 오래되긴 했지만 어머님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명품 백도 봤고요. 알고 보니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시댁은 그래도 좀 사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버셔서 어머님은 그 돈으로 편하게 생활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 소비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달 생활비가 전과 다르게 줄었으면 소비도 줄여야 하는데 어머님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의 눈에는 제가 지질이 궁상을 떤다고 보일 수밖에요. 그래도 저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그런 거라고 좋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모와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유독 집에 저 혼자 있을 때 시모가 찾아왔는데 우리 동혁이는 어디 갔니? 목욕탕 다녀온다고 주말가 나갔어요. 넌 왜 안 갔어? 저는 며칠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랬구나. 난 또 목욕탕에 돈 쓰는 거 아까워서 안 간 줄 알았지. 시모는 은근히 비꼬듯 말씀하셨는데 베란다에 쌓아둔 우유팩을 보시고는 넌 또 저거 하고 있냐? 내가 하지 말고 그냥 버리라고 했잖아. 구질구질하다고. 뭐가 구질구질해요, 어머님. 이거 재미도 있어요. 재미는 무슨. 네가 없이 살아서 그래. 저런 건 못 사는 집에서나 생활비 좀 아끼려고 하는 거지. 누가 저렇게 하니? 우리 동혁이가 정말 아무 말 안 해? 네, 동혁 씨도 같이 하는데요. 퍽이나. 네? 됐고 이제 그만 갈란다. 더 있어봤자 못 볼 꼴만 보지. 이렇게 시모가 한 번씩 다녀가면 제 속을 긁어놓았는데 저한테만 그러면 몰라도 친정 얘기까지 하니 좀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좋은 얘기도 아니고 자기 엄마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자식으로서 듣기 좋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일 자주 있다 보니 어머님이 집에 오시는 게 싫었고 저도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프 때문이었는데요. 결혼 초 남편에게 시댁이 잘 나갔을 때 가족끼리 골프를 자주 치러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상황을 보면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라 아껴 써야 했는데 저 모르게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골프를 치고 왔더라고요.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골프복까지 구입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따졌더니 자기야, 이게 뭐야? 골프? 아, 그거 엄마가 한번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다녀왔어. 그런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말하면 자기가 보내주나? 그리고 자기는 골프 칠 줄 모르잖아. 남편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둘이 버는 돈을 합치면 결코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가는 비용이 좀 있다 보니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기 전까지는 아껴 써야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새 여러 번이나 되었죠. 이거 골프복은 뭐야? 엄마가 집에 있는 골프복은 안 맞는다고 하셔서 새로 한 벌 사드렸어. 그것도 세일하는 거 산 거야. 저는 아껴 쓰며 사는데 남편은 저렇게 돈을 막 쓰고 다니니 짜증이 확 났는데 그럼 자기도 골프 배워. 그럼 다음에 같이 갈 수 있잖아. 뭐? 자기만 쏙 빼고 가서 지금 삐진 거 아니야? 우리 형편에 골프가 말이 돼? 한 달에 3번은 너무하잖아. 그냥 취미생활로 인정해주고 좋게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취미로 골프 칠 수 있지.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카드 명세서에 스크린 골프 내역이 있길래 그냥 넘어갔어. 연습하고 왔나 보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건 알았어. 안 치면 되잖아. 이제 골프장 안 간다고. 됐냐? 결국 남편은 저와 얘기를 하다 화를 내고 나가버렸는데 화낼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저러고 나가니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저희도 충분히 각자 취미생활 즐기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대출도 이왕이면 빨리 갚는 게 좋은 거니까 남편도 이에 동의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저 모르게 저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니
답답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시모가 남편에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는지 생필품을 산 내역도 보였는데 휴지부터 양말에 방향제에 각각 하나씩 결제 금액을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것도 합쳐보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남편과는 이번 일로 며칠간 오해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시모가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니 시모가 와 있었는데 넌 왜 이제 오냐? 우리 아들은 진작에 퇴근하고 와서 나랑 저녁도 먹었는데.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시모는 퇴근하고 들어온 저를 다짜고짜 앉히고는 따지듯 말씀하셨는데 넌 대체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우리 동혁이한테 앞으로 골프장도 가지 말라고 했다며? 그건 저희도 시끄러워! 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요즘 대출 없이 사는 집이 있더냐? 빚 있어도 즐길 거 다 즐기고 사는데 왜 너만 그래? 대체 그렇게 아껴서 뭐 할 거냐? 아껴서 뭐 하다뇨? 그럼 월급 받으면 그걸 한 달에 다 써요? 저희 생활비 빼고 각자 보험에 저축도 해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나가는 돈도 많아요. 그래도 외벌이가 아니고 맞벌이잖아. 그럼 적은 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쿵성을 떨면서 사냐고. 거지야?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심하긴 뭐가 심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부모한테 자식돌이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막아? 자식돌이요? 그래.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옷도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골프장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자식돌이인가요? 그럼 저도 똑같이 할까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 친정의 남편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용돈 드리거나 선물 사드린 적 없어요. 오히려 친정아빠한테 용돈이라도 드리면 못 쓴다고 하면서 돌려주신다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드렸고 용돈 좀 보내달라 하시면 아무 말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뭘 더 얼마나 해야 해요? 그러자 시모는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우리 무시하니?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지금 이렇게 산다고 너네 집하고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했나 본데 내가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닌 사람이야. 지금은 아니잖아요. 뭐? 전에 그렇게 사셨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되면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돈도 없는 집안이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안 주제. 시모는 저런 막말을 하면서 본인 사는 집은 아파트지만 저희 친정은 오래된 주택이라며 비교하고 무시했습니다. 집안 형편 어려운 거 알고도 결혼시켰는데 역시 배경을 봐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이었어. 우리 수준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뭐? 우유팩 갖다 주면 휴지를 준다고? 왜 그러고 사니? 그렇게 살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 아주 부자 되시겠다. 제가 휴지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 알면서 시모는 비꼬며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얄미웠어요. 이날 시모는 한참을 떠들다가 다시는 집에 안 온다고 하고는 크게 화를 내고 가셨습니다. 이게 네가 원한 거냐? 나랑 엄마랑 사이 갈라놓으니 좋아? 무슨 말이 그래? 우리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아, 짜증나. 남편까지 이러니 속이 뒤집어졌는데 저는 다음 날 바로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저 왔어요. 누나 왔어? 아빠는? 방금 약 드시고 주무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당장 입원하라고 하는데 아빠가 고집을 피우셔. 아빠는 당뇨랑 간 수치가 좀 안 좋으셔서 그동안 종종 병원에 다니시며 조절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원해서 검사도 더 해보자고 했다는데 아빠가 고집을 부리며 그냥 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며칠 뒤 제가 회사를 하루 빼고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당뇨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암튼 아빠 고집을 꺾을 사람은 언니뿐이라 언니까지 불러서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언니나 저나 그리고 동생까지 아빠 걱정뿐이었는데 아빠는 계속 괜찮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가서 일 봐. 왜 미리미리 병원 안 가고 그래? 뭐 이런 걸로 입원을 해. 약 먹으면 좋아지는데. 아빠는 병원에 계시면서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원한 지 며칠 만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예상도 못한 일이라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셋이 돌아가며 아빠를 챙겨드렸는데 이날은 제가 아빠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다 지켜보느라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언니와 동생을 불렀고 저희는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넋이 나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아빠한테는 효도하며 살아야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효도도 못 해보고 돌아가시니 너무 허무했어요. 이럴 거면 내가 주는 용돈 받아서 쓰지. 왜 돌려줬어? 내가 우리 가족 해외여행 가자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척하지. 왜 안 갔냐고. 저렇게 소리쳐봐도 사진 속 아빠는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가 싫다고 해도 억지로 용돈 드리고 비싼 옷도 사드리고 호텔도 한번 가보고 하는 건데 후회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남편과 시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다. 너무 슬퍼 말거라. 네. 오전에 오셨다가 점심때가 좀 지나서 시부모님은 가셨는데 남편은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동안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그래도 남편은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본 적은 많았지만 직접 치러본 건 처음이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는데요. 남편이 많이 피곤했는지 정희야, 나 딱 1시간만 눈 좀 붙이고 올게. 손님 오시면 나 깨워. 그래, 알았어. 딱 봐도 상당히 졸려 보였고 피곤해 보여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그때 톡이 왔습니다. 그것도 연달아 계속 왔고 제가 일부러 폰을 열고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창이 떠서 보게 됐어요. 보니까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결국 전체 내용을 다 보게 되었는데요. 아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 죽어야지. 저리 살다 죽으면 억울하잖아. 이 톡을 보는데 딱 봐도 저희 아빠를 두고 하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동안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 남편은 제 앞에서 저를 위하는 척하며 살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댁 단톡방에서 저는 물론 친정아빠의 뒷담화를 참 많이도 했더라고요. 아니 정희 걔는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왜 그러냐? 그렇게 살면 뭐 얼마나 아낀다고 궁상을 떨어 떨기는. 그냥 두세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은데 그거 못 고쳐요. 그래도 애는 착하잖아요. 하는 꼬라지 보면 아주 그냥 답답해 속이 터진다고. 쥐는 그게 알뜰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지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네가 좀 말려봐.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건데 어쩌겠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대화하는 걸 보니 저와 친정을 조롱하는 듯한 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한 일이었는데 그게 이렇게나 욕을 먹을 일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시댁 단톡방에서는 물론 본인 친구들의 단톡방에서도 저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 그냥 그렇지 뭐. 그런데 너도 처가에서 자주 연락 오냐? 아니, 처가에서 연락 올 게 뭐 있어.
우리 와이프한테 하지 나한테는 전화 거의 안 하시는데? 뭐 얼마나 자주 전화가 오길래 그래? 자주는 아니고 가끔이긴 한데 전화하실 때마다 그렇게 자기 딸 걱정을 하셔. 잘 좀 챙겨주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듣기 싫지? 이렇게 자기 딸 걱정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시켰나 몰라. 쭉 데리고 살지. 남편은 자기 친구들 톡방에서 저희 아빠의 안부 전화에 굉장히 불만을 얘기했고 거기다 욕까지 했습니다. 왜 계속 전화질이냐는 말까지 했죠. 짜증난다면서 말이에요. 이것 말고도 남편은 제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주말에는 우유팩 씻느라 정신없어. 어? 그거 우리 와이프도 시작했는데 주민센터에 갖다 주려고 하는 거지? 아, 너네 와이프도 그래? 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본다고 하는데 나도 몇 번 가봤거든? 휴지 주던데 그거 바꾸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 야 임마, 뭐 그렇게까지 해서 사냐? 그냥 슈퍼 가서 휴지 사면 되는 거지. 너도 해봐. 일단 재미가 있다니까. 뭐 네 와이프도 휴지 살 돈 없어서 그거 하겠냐? 씻고 말리는 게 얼마나 일인데 그건 칭찬받을 일이지. 하여간 난 꼴 보기 싫어. 베란다 문 열면 항상 우유팩 말린다고 쫙 펼쳐놓는 것도 그렇고. 이런 말 외에도 제가 결혼 후 살이 쪄서 싫다고 하거나 자기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릇이 없다는 둥 제가 엄마가 없어서 그렇다는 못된 말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제 앞에서는 세상 다정한 그런 남편인 척 하더니 제 뒤에서는 이렇게 험담을 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모른 척하고 자고 있는 남편 옆에 조용히 핸드폰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저는 언니와 동생을 따라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아빠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글씨인데? 맞아. 아빠가 예전에 직접 써놓으신 거야. 종이에는 아빠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과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건 뭐야? 아빠 보험은 나도 알고 있는데 이 건물 이름은 아빠 명의로 된 건물이야. 뭐? 아빠한테 건물이 있었다고? 언니는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다른 친척들이 알면 안 된다고 해서 여태 저희에게도 숨기고 사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네도 알지? 우리 어릴 때 친척들이 몰려와서 아빠한테 보증 서달라 돈 빌려달라 했던 거. 마음 약한 아빠가 몇 번 보증도 섰고 돈도 빌려주고 했는데 그거 다 못 받았잖아. 그래서 다른 재산이 있는 거 알면 친척들이 계속 찾아올 것 같아서 이사도 못하고 우리 쪽 이 집에서 살았던 거야. 저희는 며칠 뒤 어떤 건물인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는데 번화가에 있었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시세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으로 시모가 찾아와서는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는 좀 됐니? 네. 잘했구나. 그런데 이 건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팔 거니? 건물이라뇨? 너 설마 모른 척 하는 거야? 난 이미 다 알고 온 거야. 우리 동혁이가 그러던데 사돈이 건물 하나 남겨줬다고. 그때 남편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제 핸드폰을 몰래 봤더라고요. 제가 언니와 건물 얘기를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는 남편이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핸드폰 좀 볼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네 일인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어떻게 알았는지가 지금 뭐가 중요하니? 지분부터 나눠야지. 안 그래? 지분이라뇨? 사위도 자식이니 절반은 우리 몫인 거 너도 알지? 시모의 말에 남편은 말없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나는지 시모는 자기가 엄마처럼 잘해줬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놨고 남편 역시 사위로서 아빠에게 정말 잘하지 않았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돌아갔고
남편은 이 상황에 또 가족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맞아. 가족이지. 가족이니까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선물? 그 건물 말하는 거야? 글쎄, 아이, 뭔데? 건물 말고 장인어른이 남긴 재산이 또 있어? 기다려보면 알 거야. 그래, 알았어.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해주려고. 나 기다린다. 남편은 제 말에 김칫국을 마셨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선물하려던 건 아빠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잘못을 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았는데 남편에게 소송을 걸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뒤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거기다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정희야, 너 갑자기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은 또 뭐야? 내가 선물 준다고 했잖아. 장난하지 마. 이게 장난으로 보여?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한테 이런 소송을 당해야 해? 그동안 우리 친정에 뭐 하나 해준 거 없으면서 바랄 걸 바래. 어디 아빠 재산을 탐내? 툭하면 나한테 거지라고 하는 니네 엄마 이제 보기도 싫어. 그리고 뭐? 전화질? 우리 아빠가 너한테 전화를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러면 나는 어땠겠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니네 엄마가 전화했어도 난 웃으면서 받았어.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해도 너한테 불만 말한 적 없었고. 너 혹시 내 핸드폰 봤어? 봤어. 너도 내 폰 봤잖아. 가족이니까 볼 수 있는 거라며. 제가 남편 핸드폰에서 본 뒷담화 내용은 차마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례하고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서운한 것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믿었는데 배신감이 정말 컸죠. 그래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는데 법으로 하면 아빠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송으로 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모까지 찾아와서는 아니 정희야,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 욕도 하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소송이냐. 기분 풀어, 응? 그래, 미안해.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그때 잠깐 돌았나 봐. 잠깐이 아니던데 꾸준히 했던데 미안하지만 네가 사과를 해도 받아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렇게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고 남편의 잘못은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은 어떻게든 제가 받게 된 아빠의 재산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지 따졌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제 눈에는 그저 추접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이혼 과정은 정말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더니 전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혼 후 애가 타는 건 전 남편이었어요. 어떻게든 다시 되돌리려고 애를 썼는데 저도 들은 얘기가 있다 보니 전 남편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앞으로 전 남편이 찾아왔는데 정희야, 무슨 일이야? 전화 안 받길래. 이제 볼 일 없잖아. 저기, 우리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자. 어? 내가 잘못한 거 다 인정했잖아. 다시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래? 뒤에서 내 욕하고 무시할 땐 언제고? 잘못했다. 내가 그때 정말 생각이 짧았어. 저는 거지라고 해놓고 이제 나한테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 다시 잘해보고 싶어? 거지라는 말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한 거잖아. 너도 동조했잖아. 그리고 너 일하는 거. 나한테 정말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인 거 모를 줄 알아? 아니야! 내가 정말 빈털터리에 빚이 있어도 네가 이렇게 찾아왔을까? 지금 니네 엄마가 쓴 카드값 때문에 난리라며? 그러게 형편대로 살지 그게 뭐야. 남들 하는 거 다 따라서 하면 그 순간엔 즐겁겠지. 왜 나중을 생각 못해?
네가 툭하면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다 품어주는 거라면서? 니네 엄마니까 네가 책임져.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또 찾아오면 그땐 스토커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날 전 남편의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 사라져서 갈 곳을 잃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 전보다 가진 게 더 많아지긴 했지만 사는 건 똑같았어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알뜰하게 저축도 하고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듣기로 전 남편과 전 시부는 시모의 사치 때문에 월급을 타면 남는 게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아껴서 뭐 하냐고 하더니 갚지도 못할 돈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알뜰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생활 습관대로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만의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하며 형편에 맞게 사는 게 큰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행복하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